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충북의 고령 인구 비중이 10년 뒤인 2030년에는 26.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충북 도내 인구 감소와 함께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우리 지역의 한 역사학자가 노년의 인생 설계를 안내하는 책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나이듦 가슴 뛰는 내일의 저자인 충북연구원의 김양식 충북학 연구소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충북의 고령 인구 비중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좀 했습니다. 전국 대비 현재 충북의 고령 인구는 어느 정도인지, 또 고령 인구 비중이 늘어날수록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5월자로 그 충북의 그 노령 인구가 28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한 17.6% 정도 되거든요. 네네. 이것은 그 전국 대비 한 2% 더 높아요. 미래 그 전망도 그 다른 그 지역보다 그 충북의 고령화율이 약간 1%에서 2% 정도 높습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양적으로 고령화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노인 자살률이라든가 노인 그 빈곤율이라든가 취업률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충북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북의 어떤 그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령화가 되게 되면은 일단은 그 사회 동력이 떨어진다는 점, 네네. 그리고 후속 그 세대의 어떤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가지고 그런 어떤 빈곤의 어떤 그 악순환에 이제 빠질 수 있거든요. 또한 그 지역 공동체가 해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령화가 더 진전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사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이 100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의 고민이 좀 아닌가 싶습니다. 소장님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이 노년의 문제에 관한 책을 펴내신 건가요? 예, 그렇죠. 네. 저희 그 연구원에서 최근에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네네. 그 연구에 이제 저도 이제 참여를 했었고, 특히 제가 이제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2018년도에 동양일보사 그 동양 포럼에서 주최한 그 한일 그 국제 그 노년 철학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네네. 이때 이제 이 바람직한 노년상이 어떤 것인가를 주제로 2박 3일에 걸쳐 가지고 이 집중적으로 발표 토론을 가졌거든요. 이때 이제 저는 그 충북 지역의 어떤 역사 인물 노년기 삶을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구나를 아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 100세 시대의 바람직한 노년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이번에 그 책으로 낸 겁니다. 이 책 제목이 나이듦 가슴 뛰는 내일인데요.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 어떤 그 노화를 대비해 가지고 네네. 50대에서 한 60대가 요즘은 신중년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야말로 이제 그 액티브한 그 시니어층으로 50대, 60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베이버 부모 세대가 요 나이대에 이제 진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은 베이버 부모 세대들의 그 노년상이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실상을 이제 분석을 하고 그럼 이와 같은 그 부정적인 노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대안은 어떤 그 무엇인가,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거거든요. 네, 함께 나이 들어가는 많은 벗들에게 이 나이 들어가는 삶의 지혜를 전하고 싶어서 네. 쓰신 책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이 나이가 들어가는 건요, 과연 위기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그래서 그거 뭐 위기일 수도 있고 계기일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기존의 그 부정적인 그 노년상에 이제 빠져 있으면은 네네. 소위 말하는 그 노년의 그 4대 고통의 바다에 풍덩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4대 고통이라는 것이 이제 질병, 그다음에 이제 빈곤, 네네. 그다음에 고독, 그다음에 이제 무의, 할 일 없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노년의 고통의 바다에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이 이 그 부정적인 노년상을 자기가 극복했느냐 안 했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그 나이듦이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죠. 만약에 극복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그 인전 인생 100세 시대에 앞으로 20년, 30년 그 인생을 더 추가로 살 수가 있거든요. 무엇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렇죠. 예, 황금기입니다. 네. 무르익을 수 있는 그 60대, 70대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건 충분히 하나의 그 긍정적인 기회이고 가능성이라고 엿볼 수가 있겠죠. 과거와 달리 100세 시대로 놓고 보면 사실 요즘 60세는 노인이라고도 또 중년이라고도 말하기가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이 생애 주기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우리가 그 이제 익숙한 그 노년기를 어떤 세택으로 이제 많이 바라보았는데 네네. 뭐 인생이 끝난 식으로 이제 많이들 봐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학계의 그 연구도 그렇고 그 새로운 어떤 그 동향을 보면은 이 노년기는 세태기가 아니고 새로운 그 이 성숙기 무르익는 시기로 이제 그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분야 아마 가장 그 권위 있는 그 학자인데 이제 에릭슨이라는 그 독일 그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네네. 이미 이제 그 돌아가셨지만은 네. 이분은 그 생애를 9단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5세 이상을 성숙기, 그러니까 성숙기. 쇠퇴기가 아니라 성숙기로 바라보고 있고 80세 이상을 초월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자아초월 있죠. 네네. 메슬로가 얘기하는 네. 이런 그 자아초월기를 이제 80대 이상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노년을 길을 되게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그 시각에서 현재 주류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 계절에 이제 비유를 하면은 노년기는 가을에 비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가을이죠. 예, 예. 가을은 무르익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여무는 시기잖아요. 네네. 수확의 시기잖아요. 따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노년기도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 새롭게 그 무르익고 여무는 시기, 큰 인생의 수확을 거두는 시기로 아마 긍정적으로 아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60대, 70대는 100세 시대의 젊은 노년층이자 또 인생의 황금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대부분 노년을 바라보는 이 시각은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뭐 우리 잘못 아닙니다. 우리가 살았던 시대가 네네. 이 부정적인 노년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았던 20세기는 철저한 그 자본주의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노동력이 최고로 가치 있는 겁니다. 따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노인은 퇴물이죠. 잉여 가치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모든 그 인구 정책이 청년과 장년 중심으로 이게 이제 짜 맞춰져 있습니다. 노년은 그냥 보호의 그 대상일 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노년의 가치를 인정이 안 되죠. 거기다 이제 20세기의 고도의 어떤 산업화, 도시화, 그 핵가족화가 되면서 그 가족이 해체되잖아요. 그다음에 그 전통 시대의 긍정적인 노년상이 다 또 해체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1위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노인 빈곤율도 1위이고 전 세계에서 이런 그 지금 함정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21세기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21세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렇죠. 어떤 기술과 노동이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잖아요. 지혜 중심의 사이에서는 지혜와 그 인생의 수많은 경험으로 단련된 노년의 가치가 새롭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코로나19 이후에 노년의 역할과 가치는 아마 재평가되고 노년들이 해야 될 새로운 역할들이 엄청나게 아마 늘어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부정적인 시각을 넘어서 이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야지 행복하게 나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학계에서도 그렇고 세계 학계에서 무엇이 성공적인 노화냐 이런 그 담론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크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성공적인 노화를 해야 된다 또는 생산적인 나이듦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창조적인 나이듦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유럽 쪽에서는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단순하게 그 생산적이고 성공적으로 노화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아초월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주장입니다. 이게 자아초월이라는 것이
그 왜 이 에리 프롬 아시죠? 네. 뭐 소유냐 존재냐 뭐 네네. 쓰고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뭐 세계적인 그 심리학자잖아요. 그 에리 프롬이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자아 초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는 교과서에서 이제 많이 접했던 메슬로 뭐 인간의 어떤 욕망을 5단계로 나눈. 네네.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단계가 자아 초월 욕망이잖아요. 네. 그런 그 자아 초월의 그 욕망이 실현되는 시기를 노년기 후반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성공적으로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나이를 먹어가서 최종 목적은 뭐냐? 자아 초월이다. 이제 이런 그 논리를 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와 같은 일련의 그 나이듦의 과정을 한마디로 어떻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겠는가? 그 부분을 그 영적인 나이듦으로 저는 제시를 했거든요. 영적인 나이들요. 예,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그 에이징이라고 네. 아마 제가 처음으로 주장을 하는 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노년기의 궁극적인 나이듦의 방향 또는 지점, 지향점, 비전은 결국 이제 그 스피리추얼 에이징 해가지고 영적인 그 나이 들기, 영적인 나이듦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좀 새롭게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의 이번 책을 가리켜서 이 노년의 인생 설계를 안내하는 지침서다라는 서평들이 참 많아요. 인생 제3막을 열어가는 삶의 태도라면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아무튼 저희가 이제 충북연구원에 이제 있다 보니까 네네.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게 되게 이제 분석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시중에 그 나이듦에 관한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책이 그냥 원론적인 추상적인 그 나열식의 책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듦의 그 영역을 4대 영역으로 이제 그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심신의 건강, 또 하나의 영역은 자아 실현 영역, 네. 또 하나 영역은 이제 활동, 사회 활동 영역, 그다음에 이제 인간 관계의 그 영역. 그래서 4개 영역에 걸쳐 가지고 좀 바람직한 그 나이듦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는 3가지로 이제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가 배움입니다. 배움. 예, 죽는 그날까지 그 배워야 되는. 그다음 2번째 중요한 그 핵심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 자기가 나이를 먹으면서 심신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어디가 아픈가, 자기 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끊임없는 그 자기 성찰, 자기 알아차림이 2번째에 중요하고 3번째는 이와 같은 4대 영역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일반인들은 육체적인 건강에만 신경을 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위험에 노출돼 있을 때 이 대응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활동이라든가 그런 사람 관계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그 자아초월하고자 하는 그 욕구라든가 이 건강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었을 때 아주 바람직한 그 나이 들기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또 너무 더 추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살짝은. 그래서 그럼 더 구체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가 뭐냐? 네. 그래서 이런저런 뭐 책을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선배 그 어르신들을 한번 그 관찰을 한 결과 한 12가지의 그 바람직한 태도를 추출을 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가지고 나이듦을 즐긴다라든가 또 단순한 삶을 산다라든가 또는 뭐 끊임없는 도전을 한다든가 미소 짓는다라든가 이런 그 12가지의 어떤 바람직한 나이듦의 그 태도를 이제 추출을 해서 제시를 했죠. 근데 이와 같은 태도는 단순한 어떤 삶의 태도를 넘어서 가지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그 인생 철학 갖기, 철학의 실천이라고 보여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네네. 예를 들어 가지고 나이듦의 가장 위기가 과거에 빠지는 거거든요. 과거에 빠지는 거요. 그러니까 미래를 잃어버리는 거죠. 미래에 대한 낙이 없는 겁니다. 그저 그냥 시간 때우기로 해서 죽는 그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빠져 있는 그 자기 자신을 그 미래로
그야말로 가슴 뛰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도전하는 겁니다. 희망을 갖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희망이라는 것은 이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하나의 열차, 징검다리 그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런 바람직한 태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삶의 태도가 사실 비단 노년기뿐만이 아니라 전 세대에 필요한 좀 생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책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기 위한 필요한 습관도 정리를 해두셨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어떤 습관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할까요? 제가 이 책의 5부에서 네네. 최종적으로 제시한 게 습관이 답입니다. 습관이 답이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 습관이 중요한 건 뭐 남녀노소 다 그 마찬가지죠. 그렇지만은 나이 들어갈수록 그 습관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2세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열심히 이제 제가 그 지켜본 결과 거의 뭐 오토매틱식으로 습관대로 삶을 영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무리 그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자신을 죽는 그날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노년기에 여러 이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 노년기에 자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좋은 습관을 기르는 거. 그래가지고 이 바람직한 습관 한 24개를 뽑았어요. 네네. 24개 중에서도 나열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그 핵심적인 그 습관 그 12개를 다시 그 재정리를 그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감사일기 쓰기라든가 네. 또는 그 1분 명상을 그 한다든가 또는 그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한다든가 특히 패션에 신경을 쓰는 그 노년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뭐 12가지로 그 압축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네. 100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모두의 고민과 숙제인데요. 그렇지만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좀 함께 연구를 하고 방안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가장 큰 문제가 이 노년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세기 유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0세기가 물려준 유산이라는 것이 이 자본주의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야말로 타자의 어떤 시선에서 노인을 어떤 보호와 돌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70대도 이렇게 보면은 되게 그 역동적입니다. 네네. 그 머리도 뭐 상당히 잘 돌아가고 체력도 있고 얼마든지 주어진 일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체력과 머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가의 그 대단한 그 잠재된 에너지이자 동력이자 어떤 노동력이라고 볼 수가 그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노년 정책에 대한 어떤 그 방향도 이와 같은 노인의 어떤 맨파워를 강화시키는 네. 쪽으로 그리고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노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들의 그 잠재된 가능성을 열어나갈 수 있는 어떤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정책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노년층의 어떤 그 자기 혁신 그다음에 선곡적인 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그 배려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현재 그 사회적인 단위 또는 어떤 그 지역 정부 차원에서 이 건강한 어떤 장수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움직임은 물론 이제 그 민간 차원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의 어떤 그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부족한 실정이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는 그 청년, 장년, 노년을 분리시켜서 보면 안 되고 네. 통합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소가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젊은 세대 그다음에 이제 그 노년 세대가 같이 어우러지고 그래서 노년 세대는 지혜를 주고 그다음에 청년 세대들은 젊음을 줌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그 정책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이 100세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지의 고민을 담은 책을 펴낸 충북연구원의 김양식 충북학 연구소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소장님이 몸담고 계시는 충북학 연구소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충북학 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 1999년도에 그 설립이 돼서 지금 20년이 넘어가서 네. 좀 20년이라는 세월에 비해서는 별로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늘 그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충북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북의 어떤 집단 지성하면 충북학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 충북학이라는 것은 충청북도의 하나의 어떤 구심점, 하나의 그 원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기반이기 때문에 네네. 그 중요성은 뭐 대단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1999년에 설립을 했다고 하니까 21년의 역사를 가진 충북학 연구소인데요. 그동안의 성과라면 좀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매년 그 충북학 연구지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해도 빠짐없이. 그래서 올해 그 22집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구소이다 보니까 이 학술 연구 그 사업으로 뭐 연구총서라든가 교양총서 등을 내는데 지금까지 51권의 그 책을 냈더라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학술 사업으로 매년 그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학술 그 회의를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33번 정도 그 사업을 이제 수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도민을 상대로 한 교육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매년 한두 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총계를 내보니까 한 20번 정도 했더라고요. 네, 이 충북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 창달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풍성한 성과도 냈는데요. 20년 전 처음 설립 당시와 또 지금과 비교를 하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지난 그 한 20년 동안 그 시민 사회가 상당히 성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 사회가 성숙을 하면서 이제 충북학의 어떤 연구 지형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그 주민이 그 참여하는 형태로 이제 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전에는 그 지역의 어떤 그 가치와 그 문화 원형을 이제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 지역의 가치와 그 문화 원형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낼 것인가로 이제 좀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연구소에서도 최근에 그 예술인들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달래강 그 1, 2, 3 그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옥화대가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최초의 그 검은고 악보집을 펴낸 서계 이두균이 공부하던 곳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의 뜻을 기려 가지고 2년 전에 이제 그 옥화대 검은고 향연을 이제 거기서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신앙서원이 그 대원군 철폐 이후에 일반인들한테 이제 개방이 안 돼 가지고 저희 이제 충북학 연구소 차원에서 이제 그 2년 전에 그 여러 이제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서 서원 활용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비대면 지금까지는 그 충북학 포럼을 다 이제 뭐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이제 학술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 스트리밍으로 해서 아주 그 발표 토론자만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이제 스트리밍으로 유튜브에 이제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아마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런 그 스트리밍 방식이 비대면 방식이 거의 일반화될 것 같아요. 네. 자, 어느새 성년이 된 충북학 연구소가 이 충북의 정책성 확립과 또 문화 창달이라는 목표 아래서 앞으로 추구하는 것이라면 어떤 게 좀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그 지역학은 뭐 우리 이제 충북학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그 지역학이든 이 관주도 형태가 그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학으로서의 그 지역학이었는데 앞으로는 민학으로서의 지역학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관은 뒤에서 그냥 그 서포트만 해주고 일반 그 민에서 이제 그 주도해 나가는 그 민학이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주민들의 삶의 기억과 그들의 어떤 그 기록들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콘텐츠화 시키면서
그 민연대의 어떤 그 지역학이 되게끔 방향을 잡을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코로나19에 따른 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 온라인 지역학이 이제는 일반화될 거로 예측이 돼요. 네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는 몇 년 전에 이제 청주학 연구원이 만들어졌고, 올해에 그 이 옥천학 연구소가 옥천문화원 부사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제천학 연구소도 한번 이제 만들어지는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충북 지역학 네트워크 연대가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결국 이제 충북학 연구소가 그 센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민학으로서의 그 충북학, 그다음에 어떤 그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충북학, 그다음에 그 충북 지역학 네트워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충북학 연구소가 된다면은 아마 그 새로운 그 단계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북학 연구소에서도 그동안 바람직한 노년상에 대한 연구와 함께 또 서적도 출간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함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벗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글쎄 뭐 저도 지금 늙어 비슷한 나이에 있어가지고 해주고 싶은 말이라고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네. 이 노령화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전에 뭐 저 자신도 그랬고 현재 제 친구들도 그렇고 그 심각성 인식의 정도는 매우 약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모두의 우리가 너무 이제 부정적인 노년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이 사무엘 울만의 그 청춘이라는 시 아시죠? 네. 아주 뭐 유명한 그 시고, 아마 그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되뇌이고 새겨야 할 시 하나를 꼽으라면은 이 사무엘 울만의 그 청춘을 전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청춘을 보면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결국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80대에도 열정만 있으면 청춘이다. 뭐 이런 골자의 그 시이거든요. 그래서 전 인생을 축구에 비유를 하면은 50대는 그 전반전 끝내고 후반전 들어가기 직전에 그 하프타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프타임은 전반전 한번 되돌아보고 후반전 게임 전략을 짜잖아요. 그렇듯이 50대 늦어도 60대 초에는 축구 경기 하프타임처럼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걸 한번 멈추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인생 재설계가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김영석 교수가 뭐 100세를 살아보니 그 책이 뭐 최근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김영석 교수가 100세를 살아보니 60세에서 76세가 인생 황금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따라서 늙어가는 게 아니라 50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인생의 황금기가 다가오는 거로 받아들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 저희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제가 이 책을 발간한 이후에 네. 나이듦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정의가 뭐냐면은 네. 그 에이징 이즈 러브. 그래서 나이듦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여물어가는 나이듦이 되시기를 저 자신한테도 소망하고 여러 동시대의 인생 벗들한테도 기원드립니다. 네, 자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충북연구원의 김양식 충북학 연구소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이 미래에 대한 젊은 노년층의 인식과 준비는 아직 많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김양식 소장이 제시한 행복하게 나이 드는 삶의 지혜들이 많은 분들에게도 건강한 또 희망찬 노년기를 보내는데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